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몽골 콜카 사무소 김수현입니다. 네, 제가 우선 이 HDP 넥서스 관련해서 강의를 위해서 이렇게 앞에 서 있긴 하지만 사실 저도 개발 협력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또 어떤 이론적이나 아니면 기술적이나 개념적인 부분에서 사실 저도 많이 공부해야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강의를 어떻게 진행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아무래도 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전달해 드리면 가장 좀 이렇게 좀 간접적으로나마 좀 경험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현장 경험을 하시려면은 현장에 가셔야겠죠. 그래서 저랑 오늘 니제르도 가실 거고 우간다도 가실 거고 네 그리고 또 라오스 라오스도 같이 가 보시게 될 겁니다. 제가 저의 강의 목차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미 센터장님께서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 HDP를 조금 좋은 사례도 있고 그리고 어떤 그 인도적 지원이 장기적 개발로 연결되지 못한 그런 약간 아쉬운 사례도 있고 또 이런 사례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HDP 넥서스 개념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 몽골의 그 CP와 연결할 수 있는 건지 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HDP 넥서스에 항상 같이 따라오는 이 두노함이라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HDP 넥서스를 강의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비빔밥을 떼었어요. 근데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HDP 넥서스 개념이 비빔밥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가나라는 국가에 홍수가 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홍수가 나서 식량 위기가 발생했고 또 그 국가의 인프라 같은 뭐 다리나 이런 것들이 소실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홍수 때문에 보건위생 상태도 엉망이 됐고 또 식수 공급도 굉장히 원활하지 못한 상태라고 저희가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선 이 비빔밥을 항상 HDP 개념과 이 베이스를 깔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인도적 지원이 먼저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 쌀밥, 그 비빔밥의 베이스가 되는 쌀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계 그 식량 계획 기구인 WFP와 긴급구호를 진행하는데 긴급구호는 보통 현금이나 현물로 지원이 돼서 저희는 쌀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빔밥을 맛있게 할 수 있는 이 베이스가 되는 밥을 더 맛있게 할 수 있는 요 각종 요 친구들 요 뭐죠? 야채들, 네, 야채들은 HDP에서 D에 해당하는 Development에 해당하는 어떤 기관들, 전문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의 어떤 지원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긴급구호가 들어가고 두 번째로 WHO 세계보건기구와 함께 보건위생교육을 보건위생교육도 같이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식수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고 했었잖아요. 그 물도 굉장히 더럽고 해서 정수 필터를 만드는 작은 NGO도 이 사업에 함께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비빔밥의 원조 국가, 네. 한국이 다시 말해서 코이카는 학교 같은 게 많이 무너지고 그렇겠죠. 그러면 교육시설 재건 사업도 같이 진행하도록 제가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나물들이 있는데 이 나물들 중에 한 3가지 정도는 이 가나, 홍수가 발생한 그 가나라는 국가에서 직접 재배를 할 수가 있다고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지역 정부 중심의 소득 증대 사업을까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문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이 함께 유기적으로 같이 연계성을 가지고 어떤 통합적인 그 사업을 진행한 거로 그 HDP 넥서스 개념과 연계해서 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비빔밥은 설명했는데 이 녹그릇은 설명을 안 했어요. 녹그릇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질문입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네? 지구? 아닙니다. 이건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그 대답이 정답이어서. 뭘까요? 투물이 뭘까요? 그거 녹그릇. 그거 아니에요? 수원고가 아니에요?
땡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다 그 아닙니다. 제가 생각한 건 에? 사업 조금 비슷하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코이카 이미 들어갔는데요. 네. 그냥 현장 아니에요 현장? 현장 아니에요. 저 지금 다 이거 제가 뭐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노크롯은 굉장히 견고하고 단단하잖아요. 그리고 비빔밥을 비볐을 때 이거 잘 담을 수 있는 프로젝트 플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요 여러 가지 그 비빔밥을 잘 비볐어요. 맛있게 비볐어요. 이거를 제일 맛있게 먹는 방법이 뭘까요? 네? 배고플 때 그것도 맞죠? 참기름도 맞고. 고추장 없으면 안 맛. 장과장님이 미역국이랑 먹는 게 제일 맛있다고. 제가 볼 때는 다시 이 HDP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생각해 볼 때, 제가 하나 빼먹었는데 이렇게 다 같이 유기적으로 했을 때 그 HDP 넥서스에서 요구하는 콜렉티브 아컨, 통합적인 성과를 저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요. 이 비빔밥을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은 제 생각에는 나눠 먹는 겁니다. 네. 나눠 먹는 건데 이 네 개의 마을이 다 그 홍수 피해 마을이라고 저희가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저희가 지금 앞에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을 넣은 어떤 통합적인 복구 사업이 제대로 혜택이 균등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해야겠죠. 근데 알고 보니까 B 마을이 대통령 고향입니다. 그래서 좀 불균형하게, 네, 불평등하게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참고로 이 비빔밥 사진은 저기 멀리 있는 병지 씨가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되게 화려합니다. 네,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요인을 빼고 그리고 어떠한 특정 소수의 그룹에 뭔가 이렇게 네, 이익을 주지 않는 형평성 있는 그런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비빔밥이라는 걸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1차원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나중에 이 넥서스 개념이 잘 생각이 안 나시면 한번 비빔밥을 떠올려 보시죠. 네. 비빔밥에서 조금 더 가셔서.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가 HDP 그 각각의 사례를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저희가 니제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혹시 니제르라는 국가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대부분 저렇게 말합니다. 네, 대부분. 네, 네, 제가 코이카 일하기 전에 NGO에서 니제르라는 국가의 파견 직원으로 파견을 가게 되었는데 저도 그 니제르 파견 전에는 이 국가 자체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을 시작하고 나서도 외부에 계시는 분들이 너 어디서 일하니? 하면 제가 니제르요 라고 하면 대부분 10명 중에 9명은 나이지리아 라고 이렇게 대답이 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사람들이 많이 알지 못하는 그런 국가 중에 하나인데 보시는 것과 같이 아프리카에 위치한 나라고 차드와 그리고 말리, 나이지리아 그리고 알제리, 리비아 등 이렇게 둘러싸인 내륙 국가예요. 그리고 내륙 국가고 국토의 거의 80% 이상이 사하라 사막 지역에 걸쳐 있는 굉장히 메마르고 척박하고 그런 건조하고 그런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네, 대충 니제르 국가 정보를 한번 보시면 국가 GDP 순위 이거는 이제 국가 총 GDP 순이고요. 제가 2020년 월드뱅크 기준으로 봤을 때 총 3개 국가를 204개국, 저 204개국은 북한과 같은 경제 지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 국가들은 제외한 개수의 국가입니다. 그 중에서 니제르는 144위. 참고로 한국은 10위이고 몽골은 133위였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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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랭킹이 이 순위가 여기 보시는 거는 이제 국가 총 GDP고 1인당 GDP는 또 그 순위가 조금 달라요. 네. 그리고 이 니제르라는 지역은 우라늄 매장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항상 민족 간 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국가 안에 치안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항상 좀 납치 사건도 굉장히 많고 그런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니제르는 보시면 사바나 지대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사바나 지대라고 하는데 여기 그 황토색으로 보이는 이쪽 요 라인
니제르, 말리, 모리타니, 차드, 수단 이렇게 해서 여기가 연중 강수량이 200ml가 안 되는 굉장히 메마른 지역이고 이 지역이 그렇게 좀 굉장히 건조하다 보니까 그 기근이 거의 시도 때도 없이 많이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닉네임이 아프리카 기아 벨트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항상 기근이랑 기아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네, 그래서 제가 2012년도에 니제리에 갔을 때 사헬 지역 식량 위기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니제르라는 국가는 제가 여러 국가를 가봤지만 그 니제르라는 국가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미안할 정도로 굉장히 척박한 곳이에요. 네, 저는 솔직히 말하면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네, 그런 국가인데 그 나무가 거의 없고 또 연중 기온이 거의 40도에서 50도를 육박하는 굉장히 더운 날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제가 출근하러 문을 딱 열면 숨이 턱 막힙니다. 너무 더워서. 네, 아침 6시, 7시도. 일례로 제가 여기에 파견이 되고 이제 새로 집을 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에어컨을 놔달라고 했는데 거기도 이렇게 차일피일 계속 미루는 그런 게 좀 많아요. 그래서 거의 한 달 동안 에어컨 없이 사는 게 사실 거의 고통에 가깝거든요, 여기는. 근데 그 에어컨이 없어서 제가 이제 밤에 잠은 자야 되니까 큰 타올 있잖아요. 수건을 이렇게 적셔서 짜서 덮고 잤었어요, 계속. 네, 옷을 다 벗고. 네, 근데 그게 잠이 안 옵니다. 굉장히 축축해가지고 기분이 좀 나빠서 잠이 안 오고 제가 그때 거의 한 달 안에 7kg 정도 빠졌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다이어트는 자동으로 되는 국가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사해 지역에 그 식량위기가 왔을 때 사진을 제가 옛날이어서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긴급구호 했을 때 사진을 네이버에 한번 검색해 봤더니 나오더라고요. 네, 이게 저희가 직접 제가 현장에 가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소가 죽은 사진이에요. 네, 여기 소 머리 부분이에요. 네, 소 머리 부분. 그래서 그 긴급구호 현장에 가면은 되게 쉽게 이런 상황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 애기 사진도 있는데 저 사진 찍었을 때 사실 이슈가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여기 보시는 거는 약간 상체만 이렇게 흐릿하게 나온 게 있는데 이제 인권 유린이다. 그래서 그 사진을 찍을 때 이 친구 막 엉덩이 그 피부도 이렇게 거의 축 늘어진 그런 거였는데 이제 그 모금 활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더 적나라하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 좀 세게 찍어야 된다. 막 그래서 좀 어떤 갈등이 있었어요. 네. 근데 네이버에 채워보니까 영상이 그대로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냥 사진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메마른 그런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부임하고 얼마 안 돼서 3개월 차였던 것 같아요. 3개월 차에 식량위기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긴급구호를 진행하게 됐는데 되게 아이러니하게 비가 그렇게 안 오는 곳에 완전 한쪽 지역에는 기근이 생겼고 그래서 식량위기가 생겼고 다른 한 지방에는 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시간차를 두고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었어요. 국가가 한번. 그래서 저희는 그 WFP 세계 식량 계획 기구와 오차라는 그 기구와 그 같이 긴급구호를 진행했는데요. 사실 뭐 소장님이나 센터장님 말씀하신 네팔에 비하면 굉장히 단기적인 긴급구호예요. 진짜 뭐 경험하신 거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긴급구호긴 한데 저희가 그 세계 식량기구랑 같이 해서 이쪽에서는 이제 프로큐어먼트 프로세스를 도와주셨어요. 저희가 대량의 옥수수를 구입해서 그거를 주민들에게 나눠줘야 됐기 때문에 그런 그 프로큐어 프로세스를 지원해 주셨고 그리고 오차 같은 경우에는 오차는 유엔 사무국 인도적 문제 조정실 한국말로 하면 그런 기관으로 이런 인도적인 지원이 필요한 문제 상황 발생 시에 코디네이션을 많이 해주는 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그 어떤 필요한 상황 발생했을 때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같은 지역에 뭐 예를 들어서 GIZ도 여기다 지원하고 코이카도 여기다 지원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중복되지 않도록 코디네이션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물 지원, 옥수수로 현물 지원을 했었는데 이때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니젤은 치안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그 오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피해 지역에 접근할 때 그 접근성 관련해서 안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많이 지원을 해주셨었어요. 네.
이 사진이 되게 좀 평화로워 보이죠. 그냥 보기에는. 근데 사실 여기에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제가 긴급고를 이 했던 날 외국인 직원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 현지 직원분들이었는데 긴급고를 하려고 그 피해 지역에 제가 정확히 그 몇 톤을 샀는지 지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굉장히 많은 양의 옥수수였어요. 그래서 싣고 가서 이제 세팅을 다 하고 안전하게 세팅을 다 하고 이제 지역 주민들이 이미 다 모여 있었어요. 받으려고. 그래서 이제 그 배분을 시작했는데 이게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사람들이 되게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이 옥수수가 원래 저희가 긴급고를 할 때도 이 뭐랄까 지금 이건 이제 사진 때문에 이렇게 찍은 건데 이게 없어지는 그 양을 보여주면 안 된다는 그런 매뉴얼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불안 심리가 발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창고에 다 넣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배분을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조금 지나니까 굉장히 불안해하기 시작하고 네, 떨어질까봐 자기는 받지 못할까봐 굉장히 불안해하고 또 싸우기까지 하고 굉장히 폭력적으로 좀 돼서 나중에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까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지원을 같이 갔던 스태프들이 대부분이 군인하고 경찰이었거든요. 거의 굉장히 많은 숫자였어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만 결국에 막 그 하늘을 향해서 총을 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도 이렇게 안정이 안 돼서 그날 결국에는 지원을 중단했어요. 지원을 중단하고 그 사람들을 다 다시 돌려보내고 오늘은 못한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하겠다고 다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거의 밤이 이미 다 돼버렸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옥수수를 지켜야 하잖아요. 왜냐면 특히 밤에는 사람들이 여기 옥수수 있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뭔가 이렇게 나쁜 마음을 먹고 나쁜 마음이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가지고 가고 싶어서 몰려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밤에 특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게 있었었는데 그래서 옥수수를 지키려고 이제 집에는 못 가죠. 네, 그래서 그 창고 옆에 이렇게 앉았는데 제가 정말 이건 좀 개인적인 얘기인데 제가 살면서 정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되게 복잡 미묘한 감정을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날 왔던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옥수수 한 자루를 받기 위해서 막 싸우는 걸 보고 솔직히 100%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뭘 저렇게까지 할까?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이 좀 안 돼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좀 이기적인 마음으로는 내가 저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아니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솔직히. 네. 그리고 좀 이런 사람들이 좀 애기들도 굉장히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정말 마음이 좀 안 됐기도 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좀 제가 어쨌든 진드주의를 잘해서 끝냈어야 됐는데 못했기 때문에 약간 자책감도 들었어요. 그리고 특히 아프리카는 뭐 여기도 그렇지만 시골로 갈수록 이렇게 빛이 없잖아요. 그래서 밤에 하늘이 진짜 예뻐요. 네, 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옥수수를 지키기 위해서 창고 옆에 앉아서 별을 보면서 눈물이 또르르 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적 지원을 마치고 그 다음날 이렇게 잘 마무리해서 마치고 이렇게 끝을 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단기적 지원, 이런 물품 지원, 현금이나 그 단기적인 현물 지원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이거 약간 퍼주기식의 진짜 뭐 며칠 먹을 거 줘서 이 사람들이 뭐가 달라질까? 그리고 이게 무슨 개발협력이랑 뭔가 연계성이 있는 건가라는 약간 되게 교만한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근데 이 경험을 통해서 제 생각이 확 바뀌었어요. 진짜 그 엄마들이 아기들 막 데리고 와서 당장 내일 먹을 게 없고 당장 내일 아기들한테 줄 게 밥이 없는 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 진짜 이 날 하루 경험을 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단기적인 구호,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 사헬 지역 긴급구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 지원에서 끝이 났어요. 왜냐하면 장기적 지원 계획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네, 그래서 단발성으로 이렇게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그 말도 많았고 그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많았던 코리아에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사회 식량 위기는 아예 장기적 지원 계획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코리아에드는 인도적 지원 후에 사실 정치적인 요인,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인 요인으로 장기 개발이 이어지지 못한 케이스입니다. 요거를 코리아에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주 짤막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작한 거는 보건 서비스, 그리고 식품, 그리고 문화 이렇게 다양하게 세 그 컨텐츠를 합한 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우간다, 케냐, 에티오피아 이렇게 3개국을 시작으로 진행하였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 이 사진이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저희가 트럭이 10대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태아들 이렇게 건강 상태 같은 거를 스캐닝할 수 있는 스캐닝 머신이 있는 진단 트럭, 여기 잘 안 보이시는데 진단 트럭이랑 앰뷸런스 같은 거 포함해서 10대 정도를 가지고 일주일에 2박 3일 정도씩 매주 다른 지역으로 저희가 그 이동 진료로 가는 그런 서비스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텐트 같은 걸 이거는 진짜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텐트 같은 거를 치고 사람들이 오면 하루에 보통 한 500명 정도 환자들에게 의사 진단 진료 같은 거 서비스를 해드리고 또 의약품을 지급해드리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여기 보면은 이 아기 사진 보이시죠? 저희가 처음에는 세 개 컨텐츠를 이렇게 복합적으로 한 사업이었는데 대통령 탄핵 후에 모자 보건 사업으로 이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기들 손님이 되게 많았어요. 아기들 환자. 네, 그래서 이렇게 오면 근데 이 사진이 제가 지금 요 꼬맹이 하나 이렇게 무릎 밖에 이렇게 앉혀놨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게 지금 아기거든요. 지금 양말 보이고. 네. 근데 이런 아기들이 되게 사실 안 된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저 아이들이 HIV를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사업 지역이 약간 트럭 드라이버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 네, 그런 지역이어서 뭐 르완다나 이렇게 다른 국가들과 이어지는 그런 뭐랄까요? 허브 같은 약간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트럭 드라이버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 HIV 감염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환자 치료를 할 때 저렇게 아기 환자들이 오는데 엄마들이 임신을 했을 때 HIV인지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낳았을 때 저렇게 HIV 감염을 이미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 사실 제가 이 약품을 정확히 이름을 모르겠는데 엄마들이 그 태아를 임신했을 때 그 약을 먹으면 그 아기를 출산할 때 그 아기가 HIV 감염을 가지고 태어날 확률을 확 줄이는 약품이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엄마들 스스로가 HIV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약품을 이렇게 복용하는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본 케이스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였어요. 그 아기가 진료로 왔는데 HIV가 걸렸어요. 그리고 막 헤모글로빈 수치도 굉장히 낮고 그리고 아기들이 HIV가 있으면 결핵이 굉장히 잘 와요. 그래서 목소리가 거의 할아버지 이렇게 담배 많이 피운 할아버지 목소리 같은 목소리가 나고 그리고 머리카락도 회색으로 바뀌어요. 예. 근데 이 아이들 문제가 뭐냐면 보건소에 이제 엄마들이 치료를 하기 위해서 맡겨요. 그러면 이제 그 치료비를 감당을 못해서 아기들 버리고 가요. 그럼 이 아이들은 그 고아원에도 못 가요. 왜냐면 HIV 감염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길바닥에서 생활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아울리치 서비스를 했는데 한국에서 의전원분들이랑 교수님들도 오셔서 다양한 뭐 내과, 외과, 치과 여러 가지 산부인과 진료도 해주시고 요 옆에 보시는 그림은 저희가 소년원, 네, 소년원에서 한번 이동 진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저희 아이들 모아놓고 위생교육 해주신 사진입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네. 코리아이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WHO, 세계보건기구랑 함께 진행을 했는데요. 이 대통령 탄핵 전과 대통령 탄핵 후 이 내용이 확 바뀌죠. 그래서 사업명도 코리아이드에서 바뀌고, 그리고 사업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고, 총 사업 예산도 700만 불에서 382만 불. 제가 며칠 전에 한번 요새 환율이 좀 높긴 하지만 한번 해봤더니 382만 불 하면 한 46억 정도 나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사업 구성 내용은 보시는 것처럼 보건 위주, 모자 보건 위주의 역량 강화랑 아울리치 서비스, 인식 교육, 그리고 기자 지원, 그리고 뭐 기초선 조사랑 M&E 정도 여러 가지 프로젝트 관리까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이 코리아이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도적 지원이 어느 정도 지원이 잘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장기적인 개발로 이어졌으면 참 좋았을 사업인데 정치적인 여러 큰 이슈 때문에 이어지지 못한 한 사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좀 뭔가 아쉬운 사례들만 계속 봤었는데요. 이번에 코이카에서 진행하는 그 HDP 넥서스 개념을 기반으로 한 저희 코이카 사업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라오스로 가보겠습니다. 네. 네, 여기 이 사업 이름은 라오스 아타푸즈 통합 재건 복구 사업으로 작년에 시작해서 2023년까지 하는 1,150만 달러 규모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대 효과, 여기 밑에 나온 부분은 기대 효과인데요. 지역 기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행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행동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한다라는 네, 기대 효과를 가지고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통합적인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리고 2019년에는 단기 사업 위주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2020년부터 23년까지는 장기적인 그런 뭔가 조금 더 디테일한 플랜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야별 단기, 중장기 사업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사업은 라오스 국가협력 전략 그 중점 분야인 보건 그리고 교육 이 분야에 해당을 하고, 또 보시는 것 같은 SDG 해당 목표에도 해당이 되고, 연계 유사 중복 사업 해당 여부에도 해당이 없는 그런 베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요. 보시면 지원 분야와 단기, 중장기 사업 범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원 분야는 보시는 것처럼 보건, 교육, 그리고 농업 소득 증대, 그리고 직업 훈련과 같은 생계 자립 분야가 있고, 또 아동 분야와 기초선 조사나 M&E나 전문가 파견 같은 사업 관리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9년에는 약간 인도적 지원 개념, 단기적 개념, 어떤 현물이나 현금 지원의 개념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2020년에서 2023년에는 이거를 조금 더 구체화 하려고 하는 그 내용들을 한번 보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건 분야 같은 걸 보시면 이렇게 의약품 지원과 기자재 지원, 그리고 역량 강화, 그리고 기초보건 교육 및 방역 활동을 하고, 이게 끝나면 2020년에서 23년까지는 보건소 건축, 기자재 지원, 그리고 역량 강화, 방역 활동 실시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은 2019년에는 어떤 인도적 지원과 장기적 개발을 위한 준비 작업, 그리고 요 2020년에서 23년까지는 장기 개발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좀 내용이 많아서 언제 시간 나시면 한번 꼼꼼히 항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HDP 넥서스는 약간 통합적인 성과를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역할 분담을 코이카와 유니세프와 그리고 라오스 중앙지방정부가 나눠서 하나씩 볼게요. 그래서 코이카는 예산을 이 정도 분담하고, 그리고 사업 총괄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인 전문가 파견을 통해서 사업 수행 및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사업 모니터링과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유니세프는 사업 예산 중에 50만 불을 분담하고, 또 아동 보호 분야 사업 집행의 관리 및 책임을 진행하고 사업 이행 모니터링 및 또 코이카 보고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라오스 중앙지방정부는 보시는 것 같이 공동 계획 수립 및 사업 수행, 그리고 이행 모니터링 및 참여 지원, 그리고 코이카 보고, 사업 관리 및 의사소통 관리를 위한 행정 및 인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콜렉티브 아웃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전문적인 기관별로 전문적인 역할 분담을 해서 이 사업 지원을 이 사업을 진행시키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HDP 넥서스 관련해서 봤는데요. 이게 개념이 아무리 좋아도 사실 써먹지 못하면 무용지물이겠죠. 네, 그래서 저희는 몽골 CP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뭔가 반영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몽골 CP인데요.
사실 그 HDP 넥서스가 전쟁과 그리고 뭐 난민 그리고 자연재해 이런 이슈들의 베이스를 기본으로 해서 그 HDP 넥서스 개념이 좀 탄생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이슈들을 제외하고 다른 이슈들과 연관시키기가 지금은 사실 좀 애매모호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몽골 같은 경우에는 현재 몽골 CP 기준으로 해서 평화 난민 자연재해 관련 이슈가 중점 사항이 아니라서 본부 기준으로 해서 2020년 그 HDP 넥서스 중점 사업공고는 아닙니다. 네. 근데 저희가 그 HDP 넥서스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게 사실 예방 차원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분쟁이나 아니면 그 자연재해에서 저희가 제외될 수 있는 국가는 사실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도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분쟁이라는 것을 유발하지 않고 또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관점에서 사업을 기획하고 또 관리하는 접근으로 바라보셔야 하는 게 제가 전달해드리고 싶은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예방, 그리고 분쟁 및 두 번째로는 분쟁 및 자연재해 발생 시 긴급 지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보건력 지원 사업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 보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제가 봤는데 그 국가 몽골 CP 같은 경우에는 요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 및 보건력 강화 이 부분에 밑에 보면 그 기후 변화 관련 그 내용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끼워 넣으려면 이쪽에 끼워 넣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또 제가 클라이밋 리스크 그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몽골이 10위 안에 들진 않아요 또. 그래서 약간 타당성을 이걸 어떻게 넣어야 되나? 근데 결국에는 만약에 클라이밋 관련돼서 어떤 몽골 프로젝트 플랜을 짜게 되면 아무래도 예방 차원에서 프로젝트 플랜을 짜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몽골은 어떻게 끼워 넣으면 될까요? 만약에 굳이 해야 된다면. 굳이 안 하는 거? 그것도 네, 답이 될 수 있죠. 기후 위기로 국내 난민. 국내 난민. 또 뭐가 있어요? 그들이 몽골 울란바토르의 슬럼으로 와서 뭐 지역내에서 범죄율 증가한다거나 그렇죠. 그런 게 있으면 이제 연결시킬 수 있는데 네. 그런 통계가 없어서. 그렇죠. 네, 약간 도시 난민처럼 그렇게 분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시골에 뭐 예를 들어서 겨울에 뭐 목설로 인해서 네. 다 죽고 막 네. 그것도 자연 그렇죠. 예방하는 게 네. 농업 쪽에서 네, 그렇죠. 농업 쪽. 뭐라고요? 통계 자료가 많아. 통계 자료요. 그런 상황이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그 몽골 정부에서 임대주택을 막 다 채웠는데 계류촌의 거주민들을 대규모 이제 이전을 시키는데 집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뭐가 있어가지고 아무튼 막 대규모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분쟁. 폭동이 일어나. 네. 그러면 자연재해와 분쟁은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네. 다른 나라 사례에서 좀 많이 약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제가 공부한 바로는 그 분쟁이나 난민이나 자연재해가 뭔가 모티브가 돼서 HDP가 약간 생성된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서 그거를 제외하고는 물론 예방 차원에서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지만 약간 뭐랄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다음에 네. 재해가 있어도 무슨 이재민이 얼마 안 나와. 그렇죠. 인구수가 네, 인구수가 아무래도. 그래서 이게 국가마다 참 이 HDP 넥서스 개념이란 걸 이렇게 어플라이하기에는 이게 상위성도 굉장히 많고 환경도 굉장히 다르고 상황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 생각에는. 네, 그리고 제가 강의를 좀 빨리 한 결과 마지막 순서입니다. 네, 여기 HDP 넥서스 하면 항상 같이 따라오는 두노함의 포괄적 의미가 뭘까라는 건데요. 이게 뭘까요? 두노함.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해치지 않아요. 해치지 않아요. 네. 또 뭘까요? 부정적인 사이드 이펙트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제가 이 정의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인도적 지원에서뿐만 아니라 개발 활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는 가치. 그래서 여기 막 있죠. 굉장히 긴 문장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원조 제공 시 되게 길죠? 분야를 보장할 수 있는 요소들 및 문제들을 명확히 규명하고 아울러 원조 수혜자에 대한 명확한 의무뿐만 아니라 인도적 지원 및 평화 활동과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활동가들에 대한 종합적인 Continue. 공개 대입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사실 간략하게 말해서 현지 환경 존중의 원칙, 네, 환경 존중의 원칙과 또 필요 중심의 원칙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원을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얼마나 주냐, 약간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두노함인데요. 사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 두노함의 의미를 조금 더 나아가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구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헌법? 비슷해요. 네, 이거는 세계인권선언문에 나오는 제1조 항의 한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 세계인권선언문은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엔이 만들어지고 유엔에서 공표한 1948년에 만들어진 세계인권선언문으로 이게 제가 읽을게요. 기본적 자유가 개개인 모두에게 어디에서든 적용된다는 것을 알리는 선언문입니다. 네. 이 인권선언문은 거의 350개가 넘는 지역적 그리고 국가적인 언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이트에서는 이게 뭐 성경보다 더 많이 뭐 번역이 되었다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 국제인권법은 죄송해요. 이거는 국제인권법의 뿌리가 되기도 하고 또 많은 국가들의 어떤 법률 그리고 헌법에 많이 녹아든 그런 선언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두노함을 가지고 온 이유는, 세계 선언문을 갖고 온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 두노함이라는 의미가 그 존중해야 된다, 해치지 말자, 이런 이 의미가 이 세계 인권 선언문에 이게 총 30항이거든요. 이 30항을 어떻게 보면 함축적으로 표현한 게 두노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계 인권 선언문을 여러분들이 사실 그렇게 쉽게 좀 만나기는 어렵잖아요. 일부러 찾아보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여기 뒤에다가 한번 이건 사실 요약본이거든요. 원래는 다 길어요. 그래서 요약본을 했는데 여기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읽어보시면 이제 내가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에 대해서 아실 수 있고 그거와 동시에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도 똑같은 권리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권리도 존중해야 된다는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장자 철학에 좀 꽂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이나 영상을 조금 보고 있는데 거기서 이런 문구가 나왔었어요. 어떤 결과나 아니면 정답이 주어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던져보라는 그런 사실 다 아는 내용이죠. 그래서 질문을 던져보라는 그런 문구였는데요. HDP 넥서스 개념도 사실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모호한 부분도 있고 또 뭔가 정리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이게 그 실전에 대입해 봤을 때 제대로 잘 굴러갈지도 사실 저희는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좋은 점은 극대화시키고 또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수정을 보완해서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희의 어떤 역할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발표가 거의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개발 협력 섹터에서 그렇게 오래 일하진 않았지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철학이 바로 사람 중심의 사업이라는 거거든요. 네, 저는 좀 현장에서 좀 뭐랄까 좀 안 됐어 보이는 그런 케이스를 굉장히 좀 많이 봐서 항상 사람 중심이 되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항상 가지고 있어요. 제가 굉장히 막 그 개발 협력에 불타오르는 열정을 가지고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특히 코리아 아이들 할 때 보면은
그 약품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데 막 15살, 16살 이런 그 소녀들이 이미 엄마가 된 네, 그래서 아기가 막 3명씩 있어요. 그래서 한 손에 한 명씩 잡고 등에 한 명 업고 한 5, 6시간씩을 걸어서 일주일치 약품을 타러 와요. 네, 그러면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미 태어날 때부터 HIV를 갖고 태어나서 정말 힘들게 아기였을 때부터 굉장히 힘들게 사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이 친구들은 저희가 사업 지역에 가면은 지금 옷도 지금 흑백이어서 잘 안 보이는데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신발도 없어요. 네, 그래 이런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망고 손에 든 게 망고거든요. 그래서 망고를 저게 한 한국 돈으로 하면 50원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팔러 와요. 네, 그래서 이런 친구들 제가 말한 그런 케이스들이 다 형평성 있게 좀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발협력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 HDP 넥서스가 지금은 좀 뭔가 모호한 부분이 많지만 좀 잘 발전되어서 이런 모든 사람들이 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HDP 넥서스 개념이 잘 좀 뭔가 발전되기를 저 개인적으로 희망하면서 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좋네요. 아, 그래요?